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한 세터민이 약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세터민들은 그 전에 살았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제도와 정책,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북한에서도 한의사로 활동하시다가 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을 뚫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의사로 활동하시는, 즉 남북한 통합 한의사 1호이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에서는 이분을 모시고 이분의 인생 스토리, 그리고 이분이 들려주는 세터민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과 개선점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저희가 참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지은 한의사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의사 김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 또한 어떤 분이실지, 도대체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실지 오늘 조금 미리 대본을 보면서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네. 정말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님이시죠. 그러면 언제 대한민국으로 여기에 정착하시게 되셨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2002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네. 99년도에 북한을 떠났고 한 3년 동안 해외에서 조금 고생을 하다가 네. 네, 그리고 2002년도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한과 북한 공히 양측 모두의 그 한의사로서 1호인 우리 김지은 선생님, 오늘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의 바로 첫 번째 코너가 내 인생의 키워드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현재 내 인생의 키워드가 보니까 아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내 인생의 키워드를 아들로 꼽아주신 것,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엄마니까. 네. 네, 엄마니까 자식은 항상 가슴에 있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6살 때 북한을 제가 떠났어요. 네. 그때는 제가 한국까지 이렇게 오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상태여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서 엄마 갔다 올게, 금방 올게, 며칠 기다려, 이렇게 하고 북한을 떠났거든요. 아이도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근데 북한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십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네. 이렇게 흐르는 동안 참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중국에서 감옥에 2번 갇혔었고, 한국에 와서 자살한다고 유서도 썼었고, 이랬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큰 원동력이 자식, 아들이었다 하는 생각에 네. 오늘이 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구나. 네. 이래서 제가 내 인생의 키워드는 아들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엄마 금방 갔다 올게라고 그때 손을 흔드셨을 그때 당시는 어떤 뭐 북한을 떠나서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으로 오겠거나 또는 다른 제3의 나라로 가기 위한 그런 헤어짐은 아니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쪽 부쪽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네. 제가 북한을 떠난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런 생각 우선 되게 궁금했었기도 했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북한을 떠나보신 적이 없으셨군요. 없죠. 예,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하는 게 궁금했고 또 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제가 대학 때 배우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무상치료, 무료교육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제가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이 사회가
내가 대학 때 추구하던 그 사회가 맞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가 사회라면 북한 그때 사회. 당시에 예, 북한에서의 북한 사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외부 세상에 나와서 보고 느꼈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 그럼 그전에는 전혀 그런 예.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으셨던 못했죠. 건가요? 북한에서 외부 사회에 대해서는? 그렇죠.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내가 우리 집이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볼품이 없다는 그러니까 뭐 것은 아버지가 그냥 일반 막노동자고 한국에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였죠. 네. 그런 상황이 자제인 내가 이렇게 의사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내가 거기에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바깥에서 이런 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음. 그런데 우연하게 그렇게 나와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걸 보고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이상은 뭐였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잠깐 물 건너와 보니까 이쪽 나라는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네. 그 여기서 그쪽 나라 어느 나라였어요? 중국. 중국. 예, 중국 네. 두만강을 건너와 보니까 중국은 완전 시골도 북한 사람들이 어지간한 사람 생활 수준보다 높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기간 나의 삶에 대해서 네. 회의가 들었고 다시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금방 다녀올 마음으로 떠나오셨었는데 그 아드님, 즉 6살에 헤어졌었던 아들을 네. 지금 현재 같이 살고 계시다면서요? 네, 살고 그러면은- 있어요. 음. 예, 그 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 인생을 네.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물론 가끔씩 연결해서 이렇게 뭐 좀 얘기도 주고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생겨서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게 됐죠. 네.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아들이 한국으로 엄마한테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려준 것이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고 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때가 6살에 헤어졌는데 아이가 20살 됐으니까 14년 만이에요. 14년 만에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보셨군요. 되는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친가족이니까 면회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들한테 면회를 가게 되니까 엄마 마음에 네. 내가 집에서 내 손으로 밥을 하고 된장국일지라도 내 손으로 끓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료 마치고 마트 보고 장 보고 해가지고 밤새껏 음식 만들어서 그날 면회하러 간 거예요. 면회 장소에 이렇게 있어서 아들이 호명돼서 딱 들어왔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내 아들이구나 제가 내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확 나는 거예요. 아드님도 엄마를 금방 알아보던가요? 예, 아들도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서로가 참 부모 느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핏줄이. 네. 예, 그렇게 만나서 가지고 온 음식을 펼쳐놓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항상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너무 어릴 때 와서 내가 다 해주지 못한 것 중에 하나 내 손으로 아이 입에 밥 숟가락을 또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죠. 아들 미안한데 한 가지 부탁 좀 들어주라. 젖숟가락을 엄마 손으로 너 입에 또 넣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숟가락 밥 두고 반찬 올려놓고 아들 입에 이렇게 또 넣어주는데 나도 울고 그걸 받아먹는 20살 된 청년도 울고 네. 둘이 거기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게 아들하고 첫 만남이어서 14년 만에. 아, 그때 그 갈 때 떨리던 느낌도 물론 그렇고 돌아올 때도 그냥 무슨 정신이 돌아왔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3개월 아들은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로 이제 완전히 오는 거예요. 아, 3개월 마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이제 드디어 예, 함께 이제부터- 살게 되는 한 가족이 다시 또 예, 되셨군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드님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나요? 아, 지금 한국에 와서 한 5년 정도 됐고 그냥 동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고 또 전공이 법학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탈선하지 않고 잘 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말 그대로 이 내 인생의 키워드는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지표?
네. 기준, 그것이 곧 아들이다. 네. 아마 전 세계 모든 엄마라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제 성장 과정뿐 아니라 성인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한국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으면은 사실은 북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확실하게 나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다 익힌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굉장히 뭔가 같은 말을 쓰지만 뭔가 이질적이거나 내가 너무 재밌었거나 또는 황당했거나 어려웠었던 그런 경험담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완전 많죠.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지금 거의 그런 말투를 제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뭐 대한민국의 말투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용어의 차이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미국 갈까 유럽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내가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왔어요. 네네. 근데 이사에 오니까 말이 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똑같은 단어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기는 하지만 표현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단순히 뭐, 억양뿐 아니라 예. 말 자체가 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무슨 우리가 일 없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일 없습니다. 예, 근데 네네. 한국에서는 일 없습니다 하는 말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북한은 일 없습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뭘요?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말이에요. 누가 고맙다라고 예. 치하를 했을 때 그때 괜찮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이런 말이 같이 고맙습니다. 또 표현이 되고, 저한테 너무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고맙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 때문에 당했던 황당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뭐 내가 지금 이 집에 와서 사는데 옆집에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옆집에 북한에서 어렵게 살다가 오신 분이 있다니까 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고 쟁반에다 과일이라도 담아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고맙잖아요. 네네. 자,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까? 이거 좀 드세요. 이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보다 이롭습니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분은 아니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갖다 줬는데 저런 표현을 쓰다니. 그러니까 그걸 도로 이렇게 이걸 쟁반을 들고 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일 입장에서는 없습니다가 약간 사양이나 거절의 표시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고맙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걸 도로 가지고 나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옆집하고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오해네요. 표현들이 이런 네. 표현들이 한국에 있고요. 제가 또 와서 일 조금 없습니다. 느꼈던 좀 황당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는 없는 한국 문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명함 문화가 있어요. 명함. 예, 네네. 만나서 뭐 사람들 만나게 되면 명함을 주고받고 그렇죠. 다음번에 시간 될 때 식사 한번 합시다. 차 한 잔 같이 해요. 네. 이러면 우리는 단순하다 보니까 정말 차 마시자고 전화를 주는지 식사하려고 전화 주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약속이라고 생각하셨군요. 예,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고 왔다고 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네네. 근데 1, 2년이 지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명함 문화는 북한에 없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고 저럴 때 쓰는 저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해하기까지 그 1, 2년이란 시간이 걸릴 때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같아. 사준다 해놓고 안 사주면서 거짓말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다른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을 지금 내가 진짜로 믿어야 될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 사회에 와서 이 사회와 내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부터 간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시간 나면 또는 네. 뭐 인연이 닿으면 그렇게 네. 하자라는 정도 약간 인사치레 네, 같은 지금은 문화이죠. 아주 편안하게 저도 하죠. 밥 한 번, 시간 되면 밥 먹자. 이러고 벌써 3, 4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네.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남한과 북한도 결국은 이제 이질적인 나라처럼 문화가 조금 달리 형성되는 네. 기간인 그만큼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마치 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지 그 혼란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다 드네요.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네네. 조금 그랬어요. 예. 네, 우리 김진 선생님께서 정말 정착하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또는 슬픈 또는 황당한 그런 경험담을 보면서 우리 김지윤 선생님은 비록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지만 굉장히 양쪽 어떤 문화에서도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이구나. 한마디로 굉장히 똑소리가 나는 어린 시절에서도 굉장히 똑똑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어떤 학생이셨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조그만 아이였어요. 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아이. 지금도 제가 작지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그만 아이였거든요. 그냥 뭐 크기로 표현하라 하면 나 요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아이였고 다른 애들보다 나이도 2살 어리게 학교를 붙어서 정말 세워놓으면 보이지 않아가지고 항상 선생님들이 손을 잡고 다녔어요. 네. 예. 되게 어린 그 작은 아이였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손잡고 보살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지만 보살핌 없이도 자기 일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똑 부러지는 느낌의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잘 어렸을 때도 모르겠는데, 그러셨을 예. 것 같아요. 북한의 인민학교가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가 4년이었어요. 저희 때는.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올라와서 그 어떤 한 5, 6명 되는 그런 소년단 반장. 북한은 학생들이 서열 여기다 표시를 해요. 소년단 반장증 하면 줄 하나에 별 3개예요. 네. 예, 그런 걸 달고 5명이 그룹 뭐 이렇게 관리하는 예, 그런 걸 했었죠. 그러다가 4학년에 올라가면서 분단위원장이라는 걸 했는데요. 네. 분단위원장이라는 거는 학급이 편성이 되면 반장이 있고 그 반장 위에 분단위원장이 있어요. 반장은 행정 책임자라면 분단위원장은 어쩌면 학생 조직 당 책임자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나이 조금 어렸지만 계속 리더셨군요. 예,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거의 학생회장을 그렇게 쭉 하면서 졸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북한에서의 그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사실 꿈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저는 꿈을 원래 어릴 갖고 때부터 계셨어요? 꿈이 저는 법대 가는 거였거든요. 아, 예, 그게 북한도 의대 아니면 법대가 소위 좀 잘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을 선호하는 해보면 건가 보죠? 법대가 뭐 하는 곳인지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말을 상당히 조리 있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네. 어른들이 그러셨군요. 아이고 말 잘하는 말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변호사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북한도 변호사라는 직업과 실제로 또 그런 있죠.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냥 자라면서 막연하게 나는 변호사가 될 거고 법대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법대에 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요? 법대 같은 건 굉장히 높은 대학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성분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출신을 네. 따지는군요. 따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막노동자고 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저기가 아닌 것 같다는 막연한 그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나는 법대를 포기하고 사범대학을 가야 되겠다. 말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교사도 굉장히 취미가 있었고 이래서 1지망 교대, 2지망 교대, 3지망 교대 이렇게 써 넣었는데 엄마가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한의사였어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한의사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엄마도 엄마는 완전히 저랑 싸웠는데 머리 흰끈까지 동여매고 입을 그냥 쓰고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네. 제약을 다 스트라이크를 하고. 하신 거죠. 예, 그렇지만 저는 엄마랑 싸우면서 난 그냥 일지망 4대 이렇게 교대 이렇게 써 넣었는데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서 네. 절대 안 된다. 공부도 잘하는 애를 난 무조건 우리 집에서는 의대를 가서 붙든 안 붙든 무조건 의대를 가는 것으로 추천서를 넣어달라. 이랬었죠.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한테 줘서 저는 의대를 진짜 엄마 등 떠밀려 가지고 네. 의대를 갔죠. 예. 그 의대라는 게 지금 현재 그 한의대, 그 한의사가 되신 그 한의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별도로 북한에서도 의대와 한의대가 따로 있고 그 중에서 처음에 의대를 들어가신 건가요? 북한은 한국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 한국은 종합대학 안에 사범대학, 물리과대학, 의과대학, 뭐 다 정치학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은 의학대학이에요. 청진의학대학 안에 양방, 한방, 약학, 뭐 또 간호학 이런 간호는 대학이 아니에요. 뭐 구강, 뭐 또는 위생학부, 치과. 예, 네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청진의학대학에 입학을 했고 음. 거기서 과를 나눌 때 나는 할아버지가 한의사였으니까 네네. 그러면 한의과를 선택을 한 거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에서도 의료인이라는 것은 직업적으로도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서로 시키고자 하는 선망의 직업이기도 네. 하고 또 나름 경제적인 수준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지은 선생님께서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셨던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 되고요. 아, 중국으로 지금, 가는 것도요? 네, 현재 한국에 한 3만 명의 달북자들이 있는데 네. 온 사람보다 중간에서 실종되거나 없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예, 두만강 떠내려가 그래, 국경경비대에 잡혀서 그래.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상당히 운이 좋았던 거고 그 상황도 뭐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다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 진짜 죽음을 무릅쓰고 제가 중국 땅을 넘었고요. 네. 중국 땅,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 와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그 마을 빙빙 배회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을 저를 딱 보시더니 분명히 거지 형색을 하고 나타난 이 처자는 조선 땅에서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게 딱 보면 알리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선서 왔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때 거기서는 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어로요? 아니요, 아니면? 조선족이죠. 네. 네. 조선서 왔어?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누구네 집에 왔느냐? 어디 가려고 왔느냐? 이러는데 그때 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을 넘었는데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구나. 내가 처한 이 현실 그렇죠. 너무나도 숨막히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그냥 왈칵 나면서 갈 곳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나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네. 그분 집에 들어가니까 목욕물 덮여줘서 목욕하고 그분 옷 갈아입고 쪽잠 한 점 살짝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밥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계란 8알을 삶아, 중국 사람들 계란 잘 삶아 먹어요. 네. 소금에 절여서. 네. 계란 8알을 삶아 놨는데 내가 그 계란을 보는 순간에 아, 계란이다. 내가 저걸 몇 년 만에 보지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실제로 계란을 몇 년 만에 보셨어요? 예. 몇 년 만에 내 눈앞에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에 계란이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기서 며칠을 있으면서 가장 내가 북한을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충격적인 계기가 있었죠. 네. 거기에 남의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미안하고 눈치 보이니까 그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마당에 보니까 이밥 덩어리와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얼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때 3월이니까 되게 추웠어요. 마당에. 네, 그러니까 마당에. 그 이밥 아까 쌀밥 말씀하신 예. 거죠? 쌀밥과 고기가 마당에 있었어요. 예, 얼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저게 저렇게 했을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저거 덮여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사람 먹는 게 아닌데 게를 먹으라고 내놨는데 게 안 먹어서 지금 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우리는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겠다고 해방이 돼서 45년부터 지금까지 벨트 단추를 하나 둘 계속 안쪽으로 끼우면서 지금까지 견디고 참아왔는데 물 건너 30m, 50m 물을 건너오니까 이 땅에서는 개도 저거 안 먹는구나. 북한에서는 과연 저 이 밥의 고기 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먹을까? 당일군, 군인 가족, 보이부 먹겠죠. 그러면 정말로 개도 저렇게 버릴 만큼 1년 365일 먹기 싫어서 버릴 정도로 그 사람들도 당일꾼들도 먹을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나 다시 저기 안 가. 그때 당시는 정말로 제가 항상 이 말 할 때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한데 아들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다 잊혀졌어요. 이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후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 한 9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대요. 그만큼 그 상황은 저한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땅에 안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국 땅에서 힘들게 삶을 시작을 했죠. 네. 정말 아마 우리 김지은 선생님 직접 내 인생의 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면 정말 저럴까? 이게 만약에 영화였었다면 아우 영화니까 너무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풀어놔 주시는 건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네요. 근데 중국에 나와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네. 중국에서의 삶, 뭐 거기서 밭을 불어도 일했고, 뭐 도시락 장사도 했고, 뭐 남미 집 할머니 빨래 씻어주는 일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 어렵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네네.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 이게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당에 충실한 그 모범적인 그 북한 국민이었어요. 예. 근데 상황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북한을 탁 등지게 되더라고요. 네네. 내가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그것이 처음에 용납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넌 너무 이중적이었나 봐. 그때 당시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보였던 그 충성심은 너무 이중적이었나 봐. 이런 자책 있잖아요. 네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처음에 그런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다시 그 사회를 안 가게 된 거죠. 자, 실제로 이제 그런 많은 경험을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떤 쇼킹했었던 경험이나 힘드셨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거죠. 네. 예, 처음에 와서 저는 내가 완전히 다른 일을 갖고 싶었어요. 예. 네. 뭐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한국의 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다복고시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때 당시 한국 사회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대토민들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약간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기고 안 좋은 것도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이렇게 분위기가 어쨌냐면 제터민들은 누가 옳은 말 한 것도 아닌데 네. 자기네끼리 와서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나로도 잘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저런 말을 안 듣게 할 수가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침 놓고 약 짓고 맥 보고 한의사로 일하는 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고 가장 빠르게 이 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걸 돌릴 수 있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걸 다 포기하면서 다시 한의사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북한 보건 시스템이나 한국 보건 시스템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게 북한에서의 쉽지 의료인이었었다고 않더라고요. 해서 바로 또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으로서 일을 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내가 북한에서의 의사지 한국에서의 의사가 아니니까 네. 한국에서 내가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은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통일부에 북한 학력 확인을 받았고요. 네.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다 여러 가지 심의를 한 2달 동안 하고 네. 2002년도 12월 30일에 교육부 장관이 명의로 한국 한의과대학 시행 보건복지부 무슨 시행 시책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김지은 씨에게 한국 한의대 6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 안병영 이렇게 도장을 받았어요. 그게 네. 12월 30일인데 그러면 한국 대학은 뭐 의대든 한의대든 치대든 또는 약대든 아니면 법대까지도 네.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고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는 졸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의사 전문의 의사 예.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는 예. 자격, 즉 6년 국가고시 대학을 시험 칠 수 있는 자격. 나온 것을 인정받은 학력 검증을 인정받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네. 내가 이제 국가고시만 치면 되는 거예요. 대학 네네. 졸업 자격은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국가고시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 주관이다.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안 됩니까? 당신이 북한에서 의사할 때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걸 나는 내가 기획적으로 탈북을 한 것도 아니고 장황증에 내가 탈북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챙겨오지는 못했다. 그래도 내가 서류를 챙겨오지 못해도 한국에서 내가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이런 내가 거짓말 탐지기까지 다 검사를 마쳤고 네.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검증을 하려고 내가 거친 거 아니겠느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뢰를 해달라. 네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다. 내가 그럼 북한에 가서 내가 정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내가 북한에 가서 자격증을 가지고 올게요. 대신 현재 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북한의 자격증 때문에 북한에 들어갔다 올 경우 북한 주민과 접촉하게 되고 북한 땅을 밟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서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급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대학 졸업증 가져오겠습니다. 굉장하신 네, 분이셨네요. 그랬죠. 정말 우리 네. 김지은 선생님. 그랬더니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합니까? 나도 솔직히 그때는 그분이 북한에 내가 들어갔다 오라고 한 말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죠. 그렇지만 네. 나도 괘씸하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편입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생각을 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공부한 거지 한국 거 공부한 거 아니니까 편입도 괜찮겠다 네네. 싶어서 한국에서 이름난 한의과 대학을 비롯해서 네. 여러 한의과 대학들이 문을 두드려서 내가 편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한의과 그 대학 입학본부에서 하는 말은 한국 대학법은 한 사람이 같은 전공을 2번 할 수가 없대요. 그건 맞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어느 법대 나왔는데 이 법대 또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네. 당신이 이미 교육부에서 한국의 한의대 졸업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의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다른 과를 선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육부에서 준 이 그 한의대 졸업 자격을 인정을 한다는 거네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또 대학 다 말이 다르구나.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드리는 진정서하고 국회에 청원을 넣게 됐죠.
국회 2004년도. 청원까지 하셨군요.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럴 만큼의 용기나 네. 또 알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제 혼자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안타까워하니까 그분들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 이래서 제가 계셨군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법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에서 법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 네가 끝까지 당신이 가보겠다면 한번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다가 네네. 끝까지 해볼 겁니다. 이래서 국회 청원을 넣었고 마침 그때 그게 여러 가지 적절하게 탈북자 문제가 약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네. 어떤 국회의원이 이걸 음. 국정감사로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국정감사에 참가를 시켜야 되겠다. 참고인으로. 네. 이렇게 돼서 제가 2004년도 10월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애로점을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제가 쭉 이야기를 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있는 앞에서 내가 북한에서 대학 7년 나왔고 의사생활 10년, 네. 16년, 17년이라는 시간을 바쳤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이라도 개업해도 나는 치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한국이 제도 하에서 하고 싶고 한국이 인정하는 상황까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데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안 준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북한은 한국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으면 북한 의사도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짓밟는 공부를 한 거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생각을 하건대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많이 부족할 테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내가 다시 여기서 부족한 걸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네. 그것조차 안 된다 그러는 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네. 여기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해결을 안 해주면 나는 정말 내가 끝까지 가볼 거다. 내가 피켓 들고 내가 머리 깎을 각오를 나는 하고 있다. 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국회의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김지연 씨 한의사 자격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한번 참담했던 게 이게 왜 김지연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의 통일은 없습니다. 지금 김지연이라는 개인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는 200, 300만이 김지연이들이 있습니다. 통일된 다음에 북한이 그 많은 그 고급 인력들,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북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모른다면 그냥 단순히 김지연이 개인의 문제를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10년, 20년 뒤 통일이 대두했을 때 그 후대들이 20년 전에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할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한의사 안 돼도 좋습니다. 내 뒤에 오는 다른 세토민들은 나처럼 이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조금 북한에서의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검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써먹어 달라. 그래서 왜 탈북자가 정착을 잘 못하냐 하지 마시고 조금만 도와서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한국 사회와 한국 국민들 앞에 우리가 받은 만큼 돌리겠다. 그걸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정착을 못한다는 말은 이건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제가 뭐 타인의 이제 인권 또는 뭐 타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 제가 들었을 때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을 완벽한 논리와 그에 대한 완벽한 주장을 가장 적임자가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3년 만에 사실은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른 의료인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저처럼 대학에 다시 다니지 않아도 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보험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국가고시 시험을 네. 이런 증명서가 없어도
전문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랄 테스트 해가지고 그 1대1 면접을 봐서 네. 이 사람이 의료인이 맞겠다 하면 시험 자격을 주고요. 한 번 치든 두 번 치든 떨어지는 거는 본인이 문제고 자격 정도는 충분히 주고 그래서 네. 동생들이 언니 고맙습니다 할 때는 저도 고맙고 뿌듯하죠. 아,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이런 문제의 통일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회와 또 통일을 해야 하는 여러 두 사회가 하나의 제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나의 의식과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약 3만여 명 정도의 세터민들이 네. 이제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선 또 상당 부분은 또 어떤 북한에서의 전문적인 직업과 그럼요. 그 능력을 가지고 생활을 네. 하신 분들이 막상 한국에 왔을 때 자신이 원래 해왔었던 일과의 경력이 단절돼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그렇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또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긴 하겠지만 조금만 그쪽에서 공부를 하다 온 사람은 조금만 여기서 교육을 주고 공부를 해주면 자기 몫을 충분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나 노력 좀 적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 실정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 학자들과 북한 인테리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론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실전 경험들을 합한다면 동일 후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네. 또는 한국이 적절한 그 유관 단체들하고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조금 잘 자리 잡히게끔 조금만 키워준다면 네. 5년 뒤, 10년 뒤면 그 값 또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의 그 한의사로서 여성 한의사로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성 한의사로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어떤 한의학 즉 보건학적인 의미에서의 한의학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 또는 뭐 개선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김지연 선생님께서는 또 대한 한의사 여한의사 협회 공보 이사를 맡고 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고민을 또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뭐 제가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제 한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대한 여한의사의 홍보이사를 올해부터 임기 3년으로 맡고 있어요. 여한의사를 잘 몰랐는데 이리 와서 보니까 여한의사회라는 것이 여성들이 단체다 보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의료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관리, 치료, 꾸준한 케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보호 본능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회에 너무 알려지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네. 이제부터 많이 알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한의사로서라면 북한에서 있을 때랑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한국에 오니까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방하고 한방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 영역이냐 네 영역이냐 이것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양의사가 존재하고 한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역보다 더 중요한 그 중심에 환자를 놓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이 환자한테 지금 필요한 치료가 뭘까? 양방 치료일까? 한방 치료일까?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역 싸움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양방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한방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내 테두리만 좋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 의료 시스템에서 뭐 그냥 조금 아쉽다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서로가 직업상 환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양보할 부분이 있고 예,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죠.
이번 코너는요,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에 출연해 주시는 파워피플께서 이 사진,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이 사진을 많은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해주시는 진영의 파파라치 이 코너인데요. 지금 우리 김지은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이 사진을 보니까 학사모를 쓰고 계신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또 듣고 싶네요.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렵게 한의과 대학을 갔잖아요. 제가 네. 30대 후반에 한의과 대학 들어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오셨을 때 예, 이후에 10대 말씀하시죠. 후반이 여기 한국이 19살, 20살 되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거의 뭐 18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7, 네. 18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나이에 이런 젊은 친구들과 같이 대학 생활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라 그래. 예, 사실 너무 재밌게 사실은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공부하는 동안 물론 쉽지는 않았죠. 영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영어도 어려웠고, 북한에서 한문을 안 쓰는데 한국은 원서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그 한문으로 된 원서를 보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 북한에서는 한문을 쓰지 않는군요. 네, 한문을 안 기본적으로 써요. 외국어를 그다지 외국어를 하지 않는군요. 영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긴 하는데 저는 네. 북한에서 한 14년을 러시아어를만 했었기 때문에 네.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모르고 또 의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라틴어를 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라틴어를. 라틴어하고 러시아밖에 모르죠. 근데 음. 한국에 영어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 저보다 20살이나 차이 나는 그 어린 친구들이 도움 때문에 결국은 국가고시까지 단번에 패스하면서 어게 졸업증을 받게 되는데, 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나 그래도 대학 졸업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진짜 이 한 장의 사진 참 울림이 많은 사진이네요. 네. 정말 그 많은 아까 그 진짜 국회까지 가셔서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가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참고인으로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3년 만에 제도를 바꾸신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이 사진에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네, 오늘 정말 짧지 않은 시간 쭉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스트레스 풀려요. 왜냐하면 지나왔던 삶을 이렇게 정말 그 시기별로 꼬치꼬치 이렇게 뭐 아무한테서나 막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가끔은 이렇게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뱉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삶을 이렇게 토해내면서 저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는 지나온 삶 과정 중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렇게 잘 이겨냈었는데 앞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도 내가 또 이렇게 이겨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또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보건대 굉장히 유명한 분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에 이게 나왔다는 게 나 이 자료를 잘 소장해야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파워피플들을 모셨지만 정말 또 우리 김지은 선생님 말 그대로 이 파워피플에 충분히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아이고, 저의 소감이기도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은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사실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뭐 계획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쩌면 좀 삶을 무의미하게 하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창하게 틀을 잡아놓고 사는 것이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가 있는 건 좋지만 내가 실현 가능하지 못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뭔가 확 악착같이 한다면 정말 돌아봐야 될 주변을 못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목표 같은 건 없고 지금 있는 삶에 충실하면서 주변하고 관계를 잘 엮어가지고 사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고 굳이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묻는다면 내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에 저촉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삶의 목표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김지은 선생님과 함께한 이 시간 아마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터민이에요. 한국에 3만 명의 세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분위기는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갈망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요.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저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모습들을 한국 분들이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멋있는 분들이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한국을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북한에 있는 친척, 친구, 친지들한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평범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걸 꿈꾸지 않아도 되고요. 거창한 걸 하지 못한 데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네의 평범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북한에 전달하고 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통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